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활약하는 동안에 토트넘이 성공적인 성적을 거둔 시즌은 언제였을까요? 토트넘은 2016-2017 시즌에 리그 2위를 하면서 시즌 후반기까지 첼시와 우승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심부족으로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당시 2위를 했었기에 예정대로 경기장까지 지어지고 젊은 선수들의 경험이 쌓이면 우승도 멀지 않았다고 기대를 했지만 9시즌째 토트넘은 리그 우승은커녕 점점 성적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2019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냉정하게 그때 스쿼드는 2년 전 스쿼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덴벨레도 카일 워커도 이미 떠났죠. 데스크 라인만 버티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준우승 시즌에 토트넘은 단 한 명의 선수 영입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케인이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이후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3개월 정도 출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어떻게 준우승을 했을까? 네, 동화 같은 기적이 있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리그 후반기 2위를 했던 또 다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시즌 중간에 부임해서 유벤투스에서 자리를 못 잡던 두 명을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해서 단번에 강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흥민에게 딱 맞는 전술이 되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인 득점왕이 되었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던 업적은 스쿼드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베스트 라인업으로 많은 경기를 꾸준히 소화하고 결과를 냈다면 모르겠지만 부상 등으로 인해서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으면서 역대 가장 강한 라인업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번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 베스트 라인업은 얼마나 강했던 건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2017 시즌 토트넘이 승점 86점으로 리그 2위를 했던 시기는 3만여 관중을 수용하는 낡은 구장 화이트 하트 레인이 홈구장이었습니다. 구장 규모만으로도 토트넘은 빅식스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같은 팀들이 리빌딩 중이거나 헤매고 있던 시기여서 지금처럼 전력이 막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스크 라인은 리그 최강의 공격진이 맞았습니다. 19살의 델레 알리는 월드 클래스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았고 에릭센 역시 700억에 가까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케인은 이미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반열이었고 손흥민은 이적 두 번째 시즌을 맞아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B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선수 개개인의 가치는 분명 조금 떨어졌습니다. 당시 첼시의 아자르는 7,500만 유로, 맨시티의 데브라이너는 6,500만 유로, 맨유의 포그바는 8천만 유로였으니까요. 하지만 토트넘과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았고 이후에 데스클라인의 몸값은 더욱 폭등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미드필더진이었는데 덴벨레나 완야마 같은 선수들은 2천만 유로 이하의 가치로 B클럽 미드필더들에 비하면 분명 떨어졌죠. 포체티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공격수들의 강한 전방 압박을 주문하고 수비에 강점이 있는 미드필더들로 뒷문을 강화하는 전술을 썼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 팀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홈 14연승이란 대기록과 함께 리버풀을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주전 선수들이 혹사당했고 비주전과의 실력 격차가 꽤 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을 유연하게 쓰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손흥민 역시 역습 상황에서 빛을 발했으며 델레 알리는 두 명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네, 마치 거의 12명이 뛰는 것 같았죠. 이때의 베스트 라인업은 요리스 골키퍼, 로즈, 베르통은, 알더베이럴트, 카일 워커, 무사 덴벨레, 완야마, 그리고 손흥민, 케인, 알리, 에릭센이었습니다. 2018-2019 시즌은 미드필더가 시소코와 윙크스로 바뀌고 오른쪽 풀백 카일 워커가 맨시티로 떠나면서 트리피어가 주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카일 워커를 맨시티로 보낸 후에 레비 회장은 다시는 중요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내 라이벌에게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챔스 준우승은 대단했지만 스쿼드만 놓고 보면 리그 2위 시절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2022 시즌 리그 후반기 2위를 했던 시기입니다.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합류하면서 후반기 18경기에서 5골 8도움 1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케인이 손흥민을 돕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을 경신해 버렸습니다. 손흥민은 1월부터 후반기에만 무려
17골을 넣었고 케인 역시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전술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5-4-1 형태로 단단하게 걸어 잠근 뒤에 공을 뺐으면 최소한의 패스로 전방의 송케쿨에게 연결했습니다. 특히 케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뿌려주는 패스를 손흥민이 마무리한 패턴은 리그 최강의 역습 공식이었습니다. 이때는 손흥민이 운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살리는 전술에 딱 맞는 선수였습니다. 네. 살짝 그립기도 하죠. 네. 당시 베스트 라인업은 요리스,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세세뇽, 도어티, 호이베르, 벤탄쿠르, 그리고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후반기 2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주전의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 팀에 어울리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2026 시즌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아무리 스쿼드를 강화해도 잘해야 5위, 보통은 7, 8위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수들의 몸값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1000억짜리 선수라고 해서 7년 전 1000억 가치의 선수와 동급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체감상 300억에서 4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토트넘의 선수층은 역대 가장 비싼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쿠두스는 지난 10년간 토트넘 소속의 우측 윙어 중에 가장 가치 높은 우측 윙어고, 왼쪽에는 이미 손흥민이 있으며 케인보다도 좀 저렴하지만 솔랑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팀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미드필더진이 다른 빅클럽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토트넘 역사상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포백 라인도 카일 워커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풀백 포로가 있고, 로메로와 반더벤은 다른 팀 센터백이 부럽지 않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로 어떻게 팀을 꾸려나갈지 모르지만 2선과 3선의 창의성은 역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과거 스쿼드에 비해서 수비진의 속도와 공격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반더벤의 합류로 뒷공간 리스크가 크게 줄었고, 포로와 우도기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공격적인 풀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원은 그야말로 창의성으로 가득합니다. 메디슨과 깁스 화이트라는 탑 클래스 플레이메이커가 동시에 뛰면서 19살의 신성 베리발이 엄청난 활동량과 재능을 더합니다. 이 스쿼드의 가장 큰 강점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공격 패턴입니다. 가장 강한 팀을 꼽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만약 완성도와 리그에서의 꾸준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연 16-17 시즌의 토트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승 트로피는 없었지만 리그에서 보여준 공수 밸런스와 압도적인 경기력은 높이 평가해야겠죠. 당시 토트넘은 특정 전술이나 개인의 번뜩임에 의존한 팀이 아니라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완성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미래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25-26 시즌의 토트넘이 그 아성을 넘어설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프랭크 감독이 이 화려한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16-17 시즌의 경기력에 우승 트로피까지 더한 토트넘 역사상 진정한 최강팀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손흥민이 이번 시즌까지인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보는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